시작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소개해 주신 두 분 저장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전혀 학문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선 정말 우리 의사 선생님들에게 촉구를 합니다. 지금 도대체 이게 학회가 이게 뭡니까? 이게 학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정말 방역에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학회를 이렇게 합니까? 도대체 이게 한마디 얘기도 못 하시고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우리 의사들이 사실은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 가장 책임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아무 얘기도 못하고 49명 모이라고 49명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전철이나 백화점을 가보세요. 1년 44철 한 번 쉬지도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거기서 언제 감염이 일어났습니까? 전 정말 굉장히 정말 아쉽습니다. 이렇게 귀한 학회를 이렇게 큰 방에서 2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참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의사들이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전문가로서 내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 항노화의 주요 비타민C 바로 알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에 정년을 하고 개원가에 나가서 보니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항노화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진료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노화의 대표적인 두 징후는 혈관이 망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종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혈관이 망가지는 것도 그렇고 종양이 늘어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게 노인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산화적 손상의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혈관의 퇴행성 변화, 즉 동맥경화성 질환과 비타민 C의 역할에 대한 거를 대표적으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들에게 평생을 비타민 C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2019년 11월에 유명한 그 스프링거 네이처와 비타민 C in Human Health and Disease라는 영어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지난 제가 금년 초에 한 10,000불 정도의 인세를 받았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한 1,000여 권이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세를 받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비록 해부학을 전공했지만 의사로서 우리 인간의 건강에 대한 거를 한 번도 관심을 놓친 적이 없고, 그래서 저는 비타민 C를 계속 제가 복용을 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강의도 했고, 그래서 사실 이 비타민 C 얘기만 나오면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평생을 제 나름대로 정말 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제가 주로 한 실험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단행본을 하나 이렇게 내서 전 세계에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많은 비타민 C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정말 자랑스럽게 제공을 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책을 읽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자로서 비타민 C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개원가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좀 비타민 C를 좀 바로 아시고 비타민 C를 많은 환자들에게 좀 활용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특히 인간은 살기 위해서 먹는 일과 숨 쉬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놈이 소화기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각 세포에 전달되어 힘 또는 생기를 발생시켜서 그걸 생명이 유지되게 하는, 소위 말해서 이 이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 방정식이죠. 그런데 이 생명 방정식 속에 놀랍게도 우리가 사용한 산소에 의한 죽음의 방정식, 즉 죽는 과정이 이 과정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1950년대부터 연구가 돼가지고 지금 완벽하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쓴 산소의 대부분은 우리를 이렇게 살아있게 해주는 데 쓰이지만 5%의 산소는 독성이 강한
소위 활성산소, 옥시젠 프리 레디칼 또는 뭐 유해산소라는 말로 대신되는 이러한 것으로 변경이 돼서 우리를 서서히 죽어가게 만든다고 하는 그러한 이론은 이젠 더 이상 이론이 아니고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는 방정식 속에 우리를 죽어가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몰래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결국은 밝혀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활성산소는 이제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숙명적인 것이 돼서 원래의 우리를 자연스럽게 죽게 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실은 피지올로지입니다. 그 피지올로지가 너무나 강화돼서 이제는 패솔로지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데, 바로 첫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이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 활성산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동맥경화는 이미 연구가 거의 완벽하게 알려져 있어서 동맥 내피 손상하고 여러분들이 늘 개원가에서 많이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콜레스테롤의 과산화가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동맥경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적으로는 이 혈관 내피 손상과 콜레스테롤 이 과산화와 관련된 임상적 증상으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본 건 고혈압과 당뇨만 봐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혈압을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유는 혈압이 높은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혈압 높은 거를 방치했을 때 수십 년 뒤에 결국은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고 콜레스테롤 과산화에 관련돼서 동맥경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는 겁니다. 고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당 자체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혈압이나 당뇨를 전통적인 만성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고혈당을 방치하면 역시 동맥경화의 전제 조건이 이 두 가지를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들어서 잘 보십시오. 고혈압도 당뇨도 없는 젊은이들이 이 동맥경화성 질환으로, 이제는 1970년대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혈관 질환이 없었지 않습니까? 2000년 이후에 들어와서 요즘 30대 중반에 쓰러져 죽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연령 구분이 없이 이 동맥경화성 질환으로 쓰러져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생명 방정식 속에 숨겨져 있는 죽음의 방정식을 주도해주는 이 활성산소 역할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현대인은 숙명적으로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극단의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식과 극단의 스트레스는요, 고혈압과 당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만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혈당도 올라갑니다. 자, 이런 동맥경화의 전제 조건인 고혈압이나 당뇨도 현대인의 숙명에 의해서 촉진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또는 과식에 의해서 혈압이나 당뇨가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옵니다. 이중삼중으로 현대인은 이 동맥경화 전제 조건이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이 하나 더 첨가된 이 활성산소까지의 그러한 공격 때문에 나이가 30만 넘으면 누구든지 동맥경화성 질환으로 쓰러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동맥경화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내피 손상이 첫 번째. 그런데 그 혈관 내피 손상은 여러분들 뭐 고혈압, 혈압이 만성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 40년 동안 고혈압을 방치하면 혈관 내피 손상 오는 건 너무나 명백. 그건 뭐 물리학을 전공한 그러니까 이 액체 동력학을 전공한 물리학 교수에게 물어보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 내피 손상 당연히 옵니다.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혈압 관리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혈압을 당연히 낮춰야 되는 거 그런 이유에서 당연하지만, 현대인은 숙명적으로 혈압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에너지를 많이 쓰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많이 사용된 에너지의 그 결과 나오는 증가되는 활성산소가, 사실은 이 활성산소, 여러분들 뭐 이 활성산소가 혈관 내피 손상한다는 얘기는 논문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90년대 초에 얼마나 이거 연구가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혈관 내피,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면 혈액으로 들어가서 온 몸을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손상을 받는 것이
혈관 내피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고혈압이나 고혈당 외에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바로 혈관 내피가 이렇게 손상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혈관 내피가 손상이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신경 쓰시고 많이 처방하시는 콜레스테롤이 여기에 침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침착에 대한 것도 제가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을 그냥 정상적인 콜레스테롤이 가서 침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이 반드시 산화가 돼야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으면 블라드 속의 모노사이트가 그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산화돼야 비로소 모노사이트가 그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잡아먹고 상처난 혈관 내피에 침착이 돼서 비로소 동맥 경화반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 사실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 동맥경화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콜레스테롤이 건강의 적이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활성산소가 바로 이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활성산소를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활성산소의 레벨을 낮추는 것이 정도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정도가 아니고 콜레스테롤을 지키는 것이 정도라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컨대 평생을 콜레스테롤 레벨이 150을 넘지 않은 분이 동맥경화가 온 사람들 어떻게 치료하실 겁니까?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콜레스테롤 레벨 170도 안 되는, 200도 안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맥경화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꼭 200, 250이 돼야 동맥경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관찰해 보세요. 이미 그런 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레벨과 동맥경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 나와 있습니다. 결코 200, 250이 돼야 300이 돼야 동맥경화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아시잖아요. 콜레스테롤은 거의 대부분 4분의 3을 간이나 지방세포에서 합성을 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더 시켜드리지만 세포막의 원료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조혈세포에서 일주일밖에 수명이 안 되는 백혈구를 매일매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혈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요. 조혈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우리 몸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원료입니다. 담즙의 원료입니다. 여러분, 담즙, 우리가 먹는 지방질을 소화하기 위해서 담즙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마이엘린 쉬스의 원료예요. 마이엘린 쉬스. 여러분들, 신경이라는 게 전기적 자극이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절연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절연체인 마이엘린 쉬스가 바로 이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은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온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신경통, 근육통, 그 다음에 지방질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뇨도 쉽게 생기는 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요.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을 의사 선생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 아니라 불란서 사람과 이웃한 독일 사람을 역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서 나타난 현상의 차이를 보고 연구를 한 겁니다. 불란서 사람들은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패러독시칼하게 동맥경화성이 훨씬 독일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식사하면서 맥주를 많이 먹는 나라인데 반해서 불란서는 와인을 많이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퓰레이션 스타디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불란서 사람은 콜레스테롤 높은데 의사들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올소독스인 콜레스테롤 높으면 동맥경화도 높다라고 하는 올소독스에 벗어나는 아주 패러독시칼한 현상, 즉 불란서 사람은 독일 사람에 비해서 무려 30%나 동맥경화가 적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걸까 해봤더니 여러분들 알고 봤더니 식사와 함께 늘 마시는 레드 와인 속에 있는 라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이게 오르가닉 솔벤트에 녹기 때문에 알코올에 녹아 나와서 서서히 그것이 높아져 있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게 지켜주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파퓰레이션 스타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물론 뭐 많은 분들이 그거 알코올 때문이라고 뭐 이상한 실험 조건을 만들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런 현상이 왜 많은 분들에게 세계적으로 알려졌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콜레스테롤은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화되지 않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정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저는 지난 1986년부터 거의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비타민 C를 철저하게 복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이건 사이언스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개원가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사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칼슘 인덱스, 코로나리 아테리의 칼슘 인덱스를 재는 스타디를 제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좀 누추하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지금 55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면 70이지만 여러분들 제가 한 결과를 봤더니 여러분들 6개의 혈관 모두에서 칼슘 스코어가 제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가끔 제 제자가 혈관 센터에 있는 제 제자가 저한테 판독하고 이걸 하다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선생님, 뭐 잘못됐나 하고 보니까 척추가 파랗게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뭐 포지티브 컨트롤이 분명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칼슘 스코어가 빵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생을 비타민 C를 열심히 먹으면서 산화적 손상 관리를 나는 착실하게 했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우리 와이프도 여러분들 사실은 비타민 C를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A채널에서 하는 그 논리로 풀다 해서 저를 고발하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 비타민 C 오랫동안 먹었는데 뭐가 그렇게 좋더냐? 그래서 제가 혈관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확실하다. 그랬더니 혈관을 그럼 당장 우리 서울대병원 그 혈관 센터에 가서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이 경동맥 초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여러분들 사이언스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저를 했더니 제가 혈관 내피가 0.6mm 아주 지극히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 제자가 보고 선생님 굉장히 좋으시네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증거가 안 되니까 또 누구 하나 없냐고 해서 제가 사실은 우리 집사람은 사실은 집안이 전통적인 고혈압 집안입니다. 지금도 고혈압 약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들 필드에서 보시면 알지만 고혈압 환자 치고 혈관이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제 엄마 그 장인 장모가 모두 본태성 고혈압 환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혈압 환자가 돼서 지금도 먹고 있지만 저를 따라서 거의 40년 가까이 비타민 C 먹은 저희 집사람 혈관 경동맥 내피가 너무나 완벽하게 깨끗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때 그 검사를 할 때 그 취재를 위해서 온 조 PD가 저보다 한 13년 전 어린 친구인데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한번 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친구를 담배도 피우고 비타민 C를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그 친구, 저보다 13년 어린 친구였지만 여러분들 봤더니 이렇게 이미 동맥 경화반이 형성이 돼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거를 우리 이 경동맥 초음파하는 제 제자 교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경동맥 반으로 1.6mm. 이분이 10년 지나면은 30% 40%가 더 막힐 수 있을 겁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자,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 뭐 비타민 C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타민 C를 좀 바로 오늘 제가 뭐 비타민 C 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의 환기하는 그런 의미로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또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적인 그런 보고를 뭐 너무나 많은 의사들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그러면 바이블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2009년에 어떤 논문이 제기가 됐냐면 Reversing Atherosclerosis 동맥경화를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2009년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의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 학문적으로 다 검증이 된 얘기입니다. 이 모노사이트가 산화된 LDL을 잡아먹어서 플레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반대로
각종 항산화제를 지속적으로 드시면 반대로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반대 과정으로 동맥경화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NEGM에서 2009년에 발표를 한 겁니다. 저는 이미 저희 장이나 장모를 통해서 사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비타민C 드시면 막혔던 혈관도 사실은 서서히 다시 뚫릴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2009년에 놀랍게도 닥터 커티스라는 면역학자입니다. 면역학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NEGM에서 페이퍼로 이렇게 발표를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학문적으로 잘 검증된 그런 얘기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비타민 C를 연구했기 여러분 비타민 C는 감기에 확실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관심 없어하는 감기와 독감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진짜 이거 효과가 있는지를 저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0년, 13년에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하고 신종플루가 난리 칠 때 사실 국가 연구비가 굉장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이 됐을 때 한 3억 정도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제가 직접 실험한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이때 어떤 실험을 했냐면 저는 사실 비타민C가 확실하게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그 물질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을 가지고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용한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3N2라고 하는 필리핀 또는 홍콩 독감을 주역이었던 H3N2 독감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저는 여러분들 국내에서 유일하게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없는 생쥐를 확보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대신해서 실험을 해줄 수 있는 동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쥐는 비타민C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쥐를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비타민C를 못 만들게끔 사람하고 똑같은 그 유전자를 돌연변이시켜가지고 사람하고 똑같이 비타민C 못 만들게 유전자 조작을 한 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쥐는 한 2개월 동안 그냥 물과 아주 기가 막힌 사료만 먹이면 100% 죽습니다. 비타민C가 그 사료에 없기 때문에 그 사료를 120도로 멸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C가 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깨지기 때문에 비타민C 없습니다. 비타민C가 없는 완전히 멸균된 물과 멸균된 사료를 먹이면 이 쥐들은 2달 뒤에 다 죽습니다. 괴혈병으로요. 그런 쥐를 가지고 정상 쥐 10마리, 비타민C 못 만드는 쥐 10마리, 비타민C를 못 만들지만 물에다가 비타민C를 타서 사람처럼 먹인 쥐 10마리를 가지고 H3N2 독감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와일드 타입이 정상 쥐고요. 요게 비타민C를 못 만드는 쥐고 요게 비타민C 못 만들지만 물에다 비타민C를 타 이렇게 정상 생쥐, 비타민C 결핍 생쥐, 비타민C를 보충해 준 쥐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요. 이 감염 전에는 생존율이 100%입니다. 안 죽습니다. 하나도. 시간이 지나도 안 죽습니다. 그런데 H3N2 인플루엔자를 감염을 시키면은요. 사실 여기 지금 5가지 일주일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뭐만 바로 비타민C 못 만드는 요 비타민C 부족 결핍 생쥐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왜 죽었는가를 봤더니 여러분들 폐의 조직을 꺼내가지고 RT-PCR을 합니다. RT-PCR을 해보면 정상 쥐나 비타민C를 보급받은 쥐는 폐 속에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타민C가 결핍된 쥐 속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의 H3N2 포지티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 데이터를 지금 제가 안 들고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 그 호흡기 점액 속에 뭘 저희가 분석을 했냐면 여러분들 원래는 이런 상기도에 감기든 독감이든 인플루엔자든 감염이 되면 점막세포에서 알파 혹은 베타 인터페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놈이 바이러스 리플리케이션을 억제하는 사이토카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막세포가 만든 알파 베타 인터페론에 의해서 그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벽하게 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증상도 없이 끝나는 이유가 점막세포가 완벽하게 해결하기 때문에 하기도까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점점 많아지면서 점막에서 알파, 베타 만들어내는 인터페론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60대 이후가 되면은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알파, 베타 인터페론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점막세포가 죽으면서 그 벽이 깨지고 혈관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많이 증식되기 때문에 하기도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결과가 뭐냐면 비타민C가 결핍된 쥐는 알파, 베타 인터페론을 못 만듭니다. 점액을 분석해보면 정상쥐하고 비타민C를 보충해 준 쥐의 점액 속에는 알파, 베타 인터페론이 약 20 정도가 나오는데 이 비타민C가 결핍된 쥐의 점액 속에는 1에서 3 정도가 나옵니다. 너무나 결핍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타민C가 부족하기 때문에 점막세포가 알파 혹은 베타 인터페론을 못 만들기 때문에 알파, 베타 인터페론이 없는 거예요, 점액에. 그렇기 때문에 막 상기도에서 증식된 바이러스가 너무나 수가 많기 때문에 하기도까지 밀려 내려간 겁니다. 또한 점막벽이 무너지면서 혈류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퍼지는 일, 그래서 죽는 쥐가 폐렴뿐만 아니라 시스테믹한 질환이 돼서 죽음에 오게 됐다는 것을 사실은 이거를 제가 SCI 논문에 이미 2013년에 발표해서 논문이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SCI 논문에. 여러분 제가 자세한 데이터를 보여드리지 않지만 지금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비타민C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우한에서 이 중국의 한 내과 의사가 여러분들 정맥 주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위중증 환자, 죽어가는 환자를 살린 것을 페이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조차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감염을 전공한 의사들이 여러분들 아시죠? 원래는 이 모탈리티와 관련된 실험을 안 했는데 비타민C 정맥 주사를 가지고 중증에 빠진 환자들을 했을 때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모탈리티가 확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서 사실은 비타민C 정맥 주사가 이 위중증 환자들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값비싼 그러한 치료책이라는 것이 이미 사실 학문적으로 완전히 밝혀져 있지만 여러분들 저는 제가 여기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에 얘기하러 온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우리 의사 선생님들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백신을 가지고 백신의 효능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과연 백신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말 확실한 답인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자문을 해야 됩니다. 왜 백신을 완벽하게 맞힌 나라에서 확진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지 저는 제가 전공이 면역학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70%만 한 명도 나오면 안 됩니다. 확진자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니? 단순히 변이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변이는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더 늘어난다는 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이 가지고는요. 자, 여러분들 아무튼 저는 그 다음에 비타민C가 여러분들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이게 산화적 손상과 관련해서 제가 역시 안티에이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뇌의 특성은요. 체중이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산소의 20%, 전체 포도당의 25%를 쓴다는 걸 의사 선생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얘기는 뭐예요?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 디펜던트한 오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오간이 브레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놀랍게도 뇌세포 속의 비타민의 농도가 혈중 농도의 200배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혈중에는요 보통 한 30에서 50 마이크로몰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뇌세포 속에는 10밀리몰, 10,000 마이크로몰이 존재합니다. 최소한 더 200배 이상, 200에서 250배 이상의 농도 뇌세포 속에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 비타민C가 뇌세포,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10밀리몰의 농도가 뇌세포가 있으면 뇌세포가 그 비타민C 부작용으로 죽을 거라고 잘못 알고 있는 농도예요. 여러분들 지금 뇌 속에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큰 문제가 없이 살고 계신 여러분들 뇌세포 속에 조사를 해보면 10밀리몰, 평균 10밀리몰의 고농도의 비타민C가 뇌세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회를 하면서 뭘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사고를 하고 할 때 뇌가 열심히 작용을 할 때 나오는 활성산소를 그 고농도의 비타민C가 철저하게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뇌가 망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이미 돼 있어요. 왜 치매 혹은 파킨슨병 환자 뇌세포 속에
뇌세포뿐만 아니라 말초 혈액에도 비타민 C가 굉장히 농도가 낮습니다. 이건 이미 논문으로 많이 나와서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비타민 C의 역할이 뭔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를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엔티에이징으로서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사실 고단백 저칼로리의 균형 영양을 여러분들 꼭 하실 것을 바라고, 그다음에 비타민 C 중심에, 이런 비타민 C 중심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시간이 없지만 비타민 C가 아니고 비타민 E만 가지고 가면요 독성이 나타납니다. 비타민 E가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지만 비타민 E만 쓰면 안 돼요. 반드시 비타민 C를 쓰고 그 다음에 비타민 A든 E든 각종 다른 항산화제를 쓰셔야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걸 학문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적절한 운동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유산소 운동을 절대 새벽 시간에 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활성산소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산화적 손상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걸 아무리 비타민C를 먹어도 새벽에 유산소 운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너무 혈관 질환으로 쓰러지신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비타민C를 먹어도 안 됩니다. 그 새벽 시간에 비타민C 따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산소 운동은 새벽 시간에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이렇게 빨리 강의를 하느라고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질문 하나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 개원가에서요 고용량의 비타민 C에 대한 처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제가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을 요즘 고용량 비타민이 나와 있고 주사제 나와 있는데 10g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나와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근데 어떤 분들은 30g까지도 써도 된다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고용량 비타민 C 섞을 때 노말셀라인과 DW 중에 아니면 다른 거라도 어떤 수액에 섞어서 하는 게 더 좋은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비타민 C에 대해서 의사들 중에 비타민 C에 대한 그 찬반 논란보다는 찬성 쪽도 많은데 반대석에 계신 분들은 고용량의 비타민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 신 선생님 정말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30g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2017년에 미국 캔서셀에 보고된 논문을 제가 원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는데 그때 항암제를 쓴 거는요 135g까지 썼습니다. 100g까지 쓰는 경우 많죠. 30g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비타민 C가 이제 이게 오스몰랄티를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절대 노말세일리를 쓰면 안 됩니다. DW에 돼야 됩니다. 정류수에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제가 그 프로토콜을 만들어 다 그 개원가에 돌려드렸는데 그 오스몰랄리티가 1200밀리 오스몰랄리티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만일에 그것만 계산하면은 1200인데 거기다 노말세일리를 쓰면은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오스몰랄리티 때문에 굉장히 혈관 폐인이 옵니다. 절대 1200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1200ml 오스몰랄리티가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5% 덱스트로즈나 이런 거에 그냥 쓰셔. 하트만이나 무슨 뭐 노말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스몰랄리티가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DW에 쓰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비타민 C의 안전성은 뭐 여러분들 진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개원가에서 얼마나 많이 써요? 한 건이라도 사고가 나면 못 씁니다. 한 건도 사고가 없습니다. 물론 비타민 C가 부작용이 있죠. 부작용이 왜 없습니까? 부작용이 있지만 진짜 저는 생리식염수만큼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뭐 이제 되게 유리나리 스톤을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그 스톤은 사실은 어차피 스톤이 생기시는 분은 비타민C 안 먹어도 생깁니다. 뭐 비뇨기과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어차피 물을 많이 드시는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 비컴플렉스 같이 드시면 훨씬, 우리나라는 대개 칼슘 옥살레이트 스톤이 제일 많습니다. 그 칼슘 옥살레이트 스톤을 막기 위해서 마그네슘을 같이 주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또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마그네슘 제품을 드시거나 또는 비타민 비컴플렉스 같이 드시면 훨씬 덜 생기고요. 거기에다가 물을 많이 드셔서 잘 아시잖아요. 스톤이 한여름에 실려옵니다. 겨울에는 거의 스톤 환자 병원에 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소변량이 늘어날 때는요. 생기더라도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한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소변량이 줄어들면서 소변이 농축이 될 때 스톤이 커지는 겁니다. 그 커진 놈이 이제 유레타나 이런 데 걸릴 때 그냥 죽습니다.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물을 많이 드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원인을 모르는 게 뭐냐면 칼슘 농도도 높고 옥살레이트가 높아도 안 생기는 사람 절대 안 생겨요. 근데 이상하게 생기는 분은요, 조금밖에 안 되는데도 스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트리거링 팩터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트리거링 팩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마그네슘을 같이 드시거나 비타민 B 컴플렉스를 같이 드시거나 또는 거기에다가 물까지 충분히 드시면은 스톤 큰 문제가 되지 않다는 말씀. 우리 신 선생님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네네네. 다른 질문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네, 온라인으로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가지고요. 얼마 용량으로 어떤 루트로 얼마나 자주 투여하는 게 권고되는지 한번 여쭤본 분이 계십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비타민 C는요, 먹는 거하고 주사는 전혀 용도가 다릅니다. 제가 평생 그거 연구해서 아까 책을 쓴 겁니다. 제가 이 고용량은 언제 쓰는 거냐면 30g 이하는 아주 그 심한 예를 들면 그 대상포진이나 그런 가벼운 바이러스 질환 같은 데는 30g 이하를 쓰면 효과 기가 막힙니다. 그다음에 그거 이상 쓰는 건 캔서 환자입니다. 50g, 70g, 100g으로 올리는 건 캔서 환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밝힌 게 뭐냐면 비타민 C 경구로 복용하는 거는 항암 효과가 없어요. 치료 효과가 없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밝힌 겁니다. 먹으면은 혈중 농도가 250 마이크로몰 이상 안 올라가요. 250 마이크로몰 이하의 비타민 C는요, 면역 시스템을 조절해가지고 캔서셀이 면역계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기가 막힌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복용을 매일매일 드시는 비타민 C는 암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암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 250 마이크로몰의 비타민 C는 암을 죽이는 효과가 없습니다. 밀리몰 이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50 마이크로몰의 10배 또는 100배 가까운 그런 농도가 돼야 직접 캔서셀을 죽입니다. 많은 온콜로지스트들이 비타민 C가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그 항암제를 방해한다. 전혀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캔서셀에 발표된 게 바로 그겁니다. 이 교모세포종 글라이버 멀티포메하고 그다음에 블라스토마 멀티포메하고 non-small-cell lung cancer 30명을 15명씩 나눠가지고 종전에 항암 치료하고 항암 치료에 비타민 C를 135g까지 주사하는 치료를 임상 실험을 해서 캔서셀에 발표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치료 효과가요. 비타민 C를 같이 치료하는 게 훨씬 생존도 높고 완치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기가 막힌 효과를. 그래서 이미 비타민 C는 항암제 중에 하나로 완전히 학문적으로, 그것도 본토인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은 정맥 주사를 안 했었습니다. 2017년 이후에 그 논문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병원에서 비타민 C를 항암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그러니까 평상시 혈관 건강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복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6시간 간격으로 비타민 C를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맥 주사는 정말 그야말로 치료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대상포진이나 또는 아주 이 치료가 안 되는 만성 피곤증 같은 거 정말 드라마틱하게 피곤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계속 맞죠. 그 정맥 주사로 막 30분, 1시간씩 맞는 거를 그냥 일주일에 2-3번씩 그냥 절대 자기는 빼놓을 수 없다고 오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 맞아보셔서 잘 모르시는데 그 안전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 그러니까 용도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